13강에서는 유치권 효력하고 그리고 이제 저당권 이 부분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유치권의 효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결국 유치적 효력이겠죠.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다고 해서 유치권에 기해서 변제를 청구한다, 변제를 요구한다든가 이건 안 됩니다. 청구한다든가 이건 안 되는 거고, 채권자적인 지위하고 물권자인 유치권자의 지위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어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경매 청구권이 있어요. 경매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환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환가. 돈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목적물을 유치하고 계속 점유계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하지 않으면 찾아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는 그런 효과는 있긴 하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경매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저당권은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거고, 유치권자는 환가에서 돈을 바꿔놓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그 매각 대금에 있어서도 돈 안 주면 안 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 변제를 받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치권의 소멸 사유에서 신의 측에 반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다든가 또는 채무자의 어떤 허락 없이, 승낙 없이 목적물을 사용한다든가 담보 제공한다든가 이용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의무 위반으로서 목적물의 소유자,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소멸 청구하면 유치권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무담보 채권으로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간이 변제 충당도 있는데, 이게 경매하기 곤란한 그런 물건에 대해서 시계 5만 원짜리 시계 경매 신청하고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이런 게는 경매 신청 곤란하게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채무자의 승낙을 미리 얻어서 그리고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서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목적물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리고 이제 남음이 있으면 반환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당권 부분입니다. 저당권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꽃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는 등기만 해놓으면 돼. 그러니까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죠. 등기 등록할 수 없는 것은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목저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광업권, 광업저당 이런 것들 특수저당으로서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저당이라든가 중기 등기하는 것이죠. 여기도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당권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해서 설정 합의와 등기, 그리고 이제 저당권에 있어서는 이제 물상 보증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내가 채무자다 그러면 내 물건을 가지고 내가 담보로 제공하는 거야. 이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나는 돈이 필요한데 내가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없어. 그래 이럴 때는 어떤 제3자가 대신 담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자를 물건으로 보증을 서는 것이죠. 그래서 물상 보증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저당권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과 채권자가 저당권. 왜냐하면 그 물건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사자가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설정 합의와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이 성립되는 것이고, 약정 저당권이 일반인데 법률의 규정에서 저당권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이제 저당권에 있어서는 저당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 그리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그러면 자, 원물에는 당연히 미치겠죠. 그리고 종물, 부합물에도 미칩니다.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과실은 압류한 이후에는 그 과실에도 미친다. 그런데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피담보 채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1년분,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 이 5개를 담보를 하는데, 이 5부분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데 앞 3부분은 등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 이자는 등기를 하는 게요. 그리고 위약금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등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연체이자 1년분, 이건 이제 등기 없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당권 실행비용, 이런 것들은 뭐 감정 평가 비용이라든가 등록세, 이런 것들은 등기 없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에 인정되는 그 효력으로서 뭐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특수저당으로 해요. 특수저당에 있어서 근저당하고 공동저당, 이건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보통 저당권하고 차이점만 공동저당은 잘 하시면 되고, 근저당에 있어서는, 근저당은 뿌리근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적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채권을만 여기에 피담보 채권을 하는 겁니다. 다른 채권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은 어디에서 발생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결연성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어떤 물품 대금 채권이나 등등등 상관이 없어. 손해배상 채권이라든가 하여튼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근저당은 반드시 기본적 거래관계, 당사자가 정한 그 기본적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채권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담보를 합니다. 여기에는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증감 변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확정하기 이전에는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저당권. 그러니까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저당권이다. 이게 근저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설정 합의와 등기를 하는데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것은 근저당이라는 뜻을 등기를 해야 된다. 보통 저당은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되면 바로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필요 없죠.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예요. 다음에 돈을 빌린다든가 하면 이제 무효 등기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근저당에 있어서는 피담보 채권이 일시적으로 제로 간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음에 이제 결산기 때 이제 당사자 합의해서 또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그걸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또 필요적으로 등기해야 될 건 채권 최고액,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냐, 그걸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채무자, 이 3가지는 필수적 등기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존속 기간이라든가 결산기, 이런 것들은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이 되느냐. 물론 결산기가 있고, 그러면 뭐 그때 확정이 되겠죠. 그런데 결산기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합의해서 종료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제3자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이럴 때 그 확정 시기가 다릅니다. 당해 근저당권의 경매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시, 그리고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 또 근저당권자, 그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시, 그때 이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공동저당은 부동산 숫자만큼 저당권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 여러 개 존재하는 거야.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저당권이 존재를 한다. 부동산 숫자만큼.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저당권이 어떤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만 무효가 되는 거야. 그리고 순차로 할 필요 없어. 동시에 할 필요 없어. 순차로 해도 가능해. 원래는 이 부동산이 충분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담보가 충분하다고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절약돼 버렸어요. 폭락해 버렸다. 이럴 때는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저당 다른 게 할 수도 있고, 순위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A, X, Y, Z는 뭐 1번 저당권자인데 만약 뭐 Z는 이미 저당권 1번 다른 사람이 1번 저당권이 돼 있더라. 이럴 때는 이제 2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 담보 가치를 평가해서 이렇게 순위가 달라도 상관이 없다. 부동산 숫자만큼 존재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부동산 저당권을 실행을 할 때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가 있고 20배당하는 경우가 있더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순위가 같아야 됩니다. 순위가 같은 부동산은 같이 하고 순위가 다른 부동산은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동시 배당을 한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을 다 같이 하면 안 되고 순위가 같다고 그래도 이게 채무자의 물건인 경우가 있고 또는 물건인 경우가 있고 제3자 물상보증 있는 물건인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물상보증인 물건은 같이 배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물건을 먼저 경매를 하고 이자가 필요해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물상보증인은 그걸로 담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변제가 충분히 안 됐을 때 이제 물상보증인 물건을 경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그리고 이제 동시배당을 할 때는 안분배당을 합니다. 그럼 XYZ 부동산이 가격이 다 다르겠죠. 그럼 그 가격을 전부 플러스예요. 플러스 분의 X 부동산 곱하기 피담보 채권액. 이러면 이제 얼마가 이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액이 나오겠죠. 다음에 Y 부동산도 그렇고 Z 부동산도 그렇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 물건에 후순위자가 있다. 한꺼번에 몽땅 다 가져가 버리면 하나도 못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괄 경매를 했을 때는 반드시 안분배당한다. 비례해서. 그리고 이제 20배당한 경우에는 하나의 물건을 할 것인가, 일괄 경매를 할 것인가, 하나만 경매할 것인가, 이것은 저당권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거 경매도 충분히 내 담보를, 내 피담보 채권을, 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여러 개 할 것도 없죠. 하나만 해서 다 가져가 버릴 수 있다. 이럴 때는 이제 후순위 권리자는 선순위 권리자가 일괄 경매를 했더라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이제 선순위 저당권자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죠. 1순위로 가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순위로.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도 후순위 권리자가 무턱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채무자 물건에 대해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제 물상보증인의 물건에는 갈 수 없다. 물상보증인이 우선이다. 오히려 물상보증인 물건이 경매가 됐더라. 이럴 때는 이자가 이제 채무자 물건으로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과 후순위 권리자가 충돌할 때는 우리 판례는 물상보증인을 우선하고 있다. 여기까지 해서 저당권이 끝내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물권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물권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은 많은데 어느 정도 정리만 딱 해놓으면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크게 판례 내용들 자주 숙지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 요건들 그리고 효과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숙지를 하고 나서 판례를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 내용도 제대로 파악 못했는데 판례부터 봤다가는 막 헷갈려가지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고 남음이 있을 때 판례를 공부하자. 여기까지입니다.